안녕하십니까. 2021년 원샷 원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6회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0회차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5회차를 마무리했으니까 일부 능선을 넘으셨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적게 정리되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기를 많이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분들은 제 바람은 85점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85점이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이론적인 부분에 보충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제 관심사거든요. 만약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 나머지 6회, 7회, 8회, 9회, 10회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서 채점 낼 때 점수가 좀씩 잘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를 계획성 있게 잘했던 분들,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분들은 85점 이상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5점이 안 나오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복습을 했을 때 뒤에 점수가 점점 더 5점 정도라도 점점 올라가는 것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두 가지 큰 그림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실전에서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6회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2부 능선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입니다.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었죠. 자,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은 7원칙입니다. 7원칙인데 우선순위를 쭉 연결한 거예요. 우선순위 연결로 옳은 것은, 자, 7원칙인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1순위가 빠져 있습니다. 1순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1순위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명보호입니다. 생명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명보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씩 짝이 지어지게 됩니다. 암기법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외워요? 하나, 둘, 셋. 앞부분을 외우자라고 했어요.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외우는데요? 평, 소, 비밀, 보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번째, 마지막 7번째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평등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게 뭘까요? 최소 손실입니다. 최소 해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뭘까요?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고도 합니다. 비밀보장이고, 여기는 뭘까요? 마지막은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의 동의어는 서울시에서 성실의 원칙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골라내시면 돼요. 평등과 불평등이 2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과 자유가 3번째 원칙이고요. 최소해악의 원칙이 4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생활의 질 향상이 5번째 원칙입니다. 사생활과 비밀보장이 6번째 원칙이고, 성실의 원칙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평소 비밀보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답은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 비읍입니다. 1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정, 목표 설정, 개입, 평가 및 종결. 아래로 순서가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네. 이 목표 설정은 계획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계획 단계의 목표 설정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정입니다. 가족력이나 정서적 관계 등을 알아보는 것이 뭐죠? 가계도. 와, 생태체계적 관점을 지향하는 게 뭐죠? 생태도 등을 작성하는 게 사정 단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하는 사정 도구라고 하죠. 가계도에서는 가족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관계도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환경 속 인간, 즉 클라이언트인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태도에서 알 수 있고요. 에가는 스마트 원칙에 의한 목표 설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네, 맞습니다. 에가는 스마트 원칙을 제시했는데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 attainable, 달성 가능, 그 다음에 realistic, 현실적, 그 다음에 timely, 시기 적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목표 설정의 원칙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에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1대1의 직접적 개입과 그 다음에 자원연계 조정의 간접적 개입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접적 개입을 암기하자. 간접적 개입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해당된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단어 2가지 가르쳐 줬어요. 연계, 조정, 계속 씁니다. 연결, 의뢰, 사례관리, 옹호, 협력, 개발.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 공무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간접적 개입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적 개입도 가르쳐 드리죠. 직접적 개입은 1대1인데요. 상담, 치료, 방문, 재가 방문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 자, 상담이나 치료나 방문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직접적 개입에 해당된다. 하나 더 쓸게요. 훈련, 사회기술 훈련 실시 이런 것도 직접적 개입입니다. 자,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평가 및 종결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뭔데요? 효과성 평가입니다. 효율성 평가는 투입과 산출을 보는 거예요. 비용과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고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효과성 평가입니다. 효과성 평가와 함께 종결 단계에서 과업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이 대목이 틀렸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지 아시죠? 별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인보관 운동은 빈곤자들이 원조를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고자 했다. 자, 중복 방지 노력을 했던 것은 COS, 자선조직협회입니다. 많이 가르쳐 드렸죠? 자, 인보관 운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인보관 운동의 3R 중에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자, 리서치, 사회 문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했고,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즉 사회 개혁을 강조했었다. 자, 리폼이 나오네요. 사회 개혁을 강조한 리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3R이었잖아요. 자,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자, 빈민층과 함께 거주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다. 자, 3번 질문. 인보관 운동은 사회 진화론에 기초했나요? 아닙니다. 사회 진화론은 COS고요. 인보관 운동은 어떤 이념에 기초했나요? 네, 맞습니다. 급진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그냥 자유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 발달에 기여했다. 이 대목은 맞습니다.
이 대목은 맞고요. 사회 진화론은 COS입니다. 자, 1회 때 이거 다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자들은 빈곤자들의 도덕성을 고치며,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회 방문자들이 바로 빈곤자들의 도덕성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사회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인보관 운동입니다. COS는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어요. 사회 개혁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COS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나올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문제집 풀다 보면 가능합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4번 문제의 별표. 우리는 대상자별 복지에서 아동이 시험에 나오면 바로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가 나올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카두신이 말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보충적 서비스, 지원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지적 서비스는 지원적 서비스라 하고 보충적 서비스는 보완적 서비스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리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자, 보충적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서비스. 제가 지금 가로친 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나오면 뭐 같아요? 맞습니다. 지지적 서비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락. 그 다음에 2번. 지원적 서비스는 부모는 있으나 부모의 실업, 질병,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 역할이 일시적으로 결손되어 있을 경우, 결정적인 힌트 주네요.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게 바로 보완적 서비스입니다. 보충적 서비스라고 한다. 지원적 서비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부조, 실직수당과 같은 소득유지사업과. 자, 부모님이 실업이라든지 질병,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 역할을 못하면 가족이 빈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조라든지 실직수당과 같은 소득유지사업이나 가정조성사업, 가사도우미를 파견한 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영어로서는 홈메이커 서비스라고 하죠. 자, 홈메이커 서비스를 가정조성사업이라 합니다. 보육사업 등은 맞습니다. 보충적 서비스의 사례가 된다. 보충적 서비스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 우리가 여기 공공부조나 실직수당과 같이 소득 유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가사도우미 파견 가정조성사업이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프로텍티브 서비스라든지 보호 서비스요. 그 다음에 보육사업. 이런 것들이 다 보완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의 사례가 됩니다. 3번 지문 꼭 알아놓으세요. 3번 지문은 시험에 출제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4번 지문은 대리적 서비스입니다. 대리적 서비스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가정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설 보호, 이 세 가지가 대리적 서비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부모 가정의 역할을 전부 대신한다. 그래서 대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가정위탁 1, 아동지원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 입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가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문제 해결했고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인지행동 모델 중에서 하나인 인지치료, 아론백의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는 앞에 회차에서 REBT의 ABCD 모델을 봤어요. 여기는 인지치료입니다. 아론백의 인지치료. 1번, 개인의 문제가 잘못된 전제나 가정의 바탕을 둔 현실 왜곡에서 나온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잘못된 전제, 잘못된 가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고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원인은 여기에 바탕을 두어서 현실 왜곡을 한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말은 없지만 개인의 잘못된 전제나 가정, 개인의 잘못된 전제나 가정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에 사고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나타나면 현실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지적 오류는 바로 현실 왜곡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지닌 왜곡된 인지는 학습상의 결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적 인지 도식의 형성입니다. 역기능적 인지 도식의 형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잘못된 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도식 형성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영향으로 학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개인이 지닌 왜곡된 인지는 잘못된 사고는 학습상의 결함에 근거를 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자기 개념에서 비롯된 자동적 사고들은 끊어봐요. 그럼 앞에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죠.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바로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켜요.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비합리적인 사고들이죠.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비합리적 사고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엇박자예요. 앞에는 부정적인데 뒤에는 합리적이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잘못된 지문이고요. 자, 치료자는 또는 사회복지사는 왜곡된 사고를 풀어주고 보다 현실적인 방식들을 학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기 나오는 1번이에요. 왜곡된 사고를 풀어주고 이 현실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식들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치료의 목표는 뭐겠어요?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겁니다.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 재구조화다. 인지 재구조화다. 그로 인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식을 학습하는 것은 현실 왜곡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인지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문이 약간 어렵죠? 지문이 많이 봤던 지문이 아니실 거예요. 이런 지문들도 좀 노출시켜 드렸습니다. 아, 인지치료는 인지적 왜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게 학습상의 결함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 그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비합리적인 사고들이구나. 그리고 목표는 인지 재구조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세요. 인지행동 모델이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론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앨리스의 ABCD까지 풀어봤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